네. 예, 다음 우리 이제 강연해 주실 교수님께서는 이태광 교수님이신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광 교수님은 경희대에서 철학, 비평이론, 문화연구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비교문학 연구소를 그렇게 맡고 계시고요. 또 교수님 뭐 알고 계시겠지만 대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이라 2017년 광주 비엔날레를 그렇게 어드바이저로 그렇게 일하셨고 또 이제 2021년인가요? 베니스 비엔날레 또 그렇게 이제 매니저로 그렇게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성함 한 번씩은 다 그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연구자로서 뭐 역량은 뭐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학자시라 2016년은 지적의 중요한 저서인 The Idea of Communism을 그렇게 이제 함께 에디팅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만 2025년 올해만 외국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단독 저서 3권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뭐 이제 대단하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교수님 건강이 좀 걱정이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Coming Even After Toulouse라는 책이 2025년도에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Made in Nowhere라는 책이 곧 나올 것 같고 Colors of Concept이라는 책이 곧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교수님 연구년이시라 체코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잠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 계신 이 상황에서 하루를 우리 이제 PK 사업단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 크게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맞아서 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가 처음에 이 학위 받고 와가지고 학교에 있을 때 연대와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때 비평이론 수업을 많이 했고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 여러분 선배죠. 문과 출신 선배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교수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지금 예일대학에 가 있는, 알죠? 박경희 선생님하고. 예일대 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 선배들이 예일대에 가서 교수를 하고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 왜 앉아있을까를 본인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왜 앉아있을까? 뭘 공부하기 위해 있을 건데. 사실 우리 학생들은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비평이론 한 20년 가르쳤어요. 제가 2005년에 교수가 돼서 계속 가르친 과목이 이 비평이론 과목이고,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죠, 초창기에는. 그게 어려운 이론이고. 근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이제 제 수업에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해가지고, 제 수업에 한 50명씩 들어요. 학부생들이 와가지고, 공대생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듣습니다. 왜 그러냐? 인공지능 때문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사실 오늘 지금 앞에 감성 선생님이 아주 설명을 많이 해줘가지고 굳이 이제 제가 컨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슬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봤는데 인공지능이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신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특히 락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락강은 이미 1950년대에 마빈 미스키가 이야기했던 XOR 모순을 설명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물론 그게 이제 CNN,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라는 거, 이런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것이 컨볼루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CNN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 그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곱신경망인가? 합성곱신경망인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하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The Prolin Net입니다. 우리는 제가 학부 때 여러분 만날 때 우리는 처음으로 락강을 이제 학부 때 배웠는데 교수님이 미국 갔다 오시더만 갑자기 이상한 걸 들고 와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랐죠. 락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문학 텍스트, 문학 비평 이론이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었고 바로 사이버네틱 이론이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락강이나 오늘 제가 이야기할 그 철학자라면 이론가로 불러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 사람 다가 메타피직에 대한 어떤 반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서양 철학이 일반적으로 메타피직에 출발하는데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처음에 신학이었다 그죠? 점점 이제 메타피직을 옮겨오는데 그
서양 철학이 메타피직으로 옮겨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바로 동인도 회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우리가 아시아인이라는 사실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를 아시아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nothing이에요. nothing. 뭐였죠? 중국 제국에 있는, 그죠? 지금의 미국 이제 스테이트처럼 중국의 어떤 엠파이어 속에 있는 작은 에트닉 그룹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다이너스티가 있었지만 그 다이너스티죠. 말 그대로 조폭 시스템이에요. 마피아 같은데 그냥 가서 이제 왕이 천황이 아니고 황제가 이렇게 인정해주면 가서 이제 왕이 되는 거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봉체 공물을 바치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엠파이어를 유지하는데 그게 중국 시스템이죠. 그래서 동양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서양이 신학을 버리고 메타피직으로 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동양의 발견입니다. 그게 동인도 회사예요. 그게 자본주의 시작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이프니츠. 그래서 초창기 메타피직 컨텐트 필로소피의 퀘션은 뭐였냐? What is China입니다. 도대체 중국은 뭐냐? 왜? 중국이 잘 살잖아 이것보다. 자기들은 유럽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신학적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 발견됐는데 중국 마르코 폴로가 가서 본 거죠. 근데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심지어는 이제 일본도 가봅니다. 그 자비에르라는 사람이 가는데 막 비단 옷을 입고 이렇게 뭐 꿈도 못 꿀 음식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셔너리에 다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프랑스 내셔널 라이브러리 가보시면 다 있어요. 아카이브가. 그게 바로 레터입니다. 저널이죠. 그래서 이 미셔너리들이 보고한 것이 바로 그게 바로 데리다 강성 선생님이 설명했던 데리다의 편지라고 해요. 레터입니다. 그게 레터이기도 하고 편지이기도 하고 레터 문해라는 뜻도 됩니다. 그게 바로 문학인 거죠.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동양을 발견한 데서부터 모으기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메타피직이었고 그것이 뭐가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계몽주의가 어디서 박살이 납니까?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철학의 퀘션은 뭐죠? 강원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죠? 퀘션은 뭐냐면 폭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정확한 말은 파시즘이에요. 파시즘. What is fascism?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이 희망이 있었어요. 커뮤니즘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워킹 클래스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곧 새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워킹 클래스가 파시즘을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너무 비슷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갑자기 파시스트가 됐어. 그죠? 자, 여기에 대한 퀘션이 바로 1960년대 프랑스 철학.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다. 그 지적이 바로 이 건물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역사를 맨날 알아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이 사람이 바로 락강이죠. 왜 락강이 중요하냐 하면 이 락강에서 다시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락강은 굉장히 많이 오해받는 그 이론가 중에 한 명이에요. 일단 락강의 적은 메타피직입니다. 여러분. 메타피직을 다 깝니다. 그리고 정확한 말은 그때 메타피직의 개념은 바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철학이었어요. 철학 교수 다 까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그런 학교 바깥에 계시는 분들과 비슷한 마인드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이 철학 교수를 깐 사람이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피에르 부르디도 깠죠. 둘레즈, 사실 그때 다 철학 교수를 깠어요. 심지어 푸코도 깝니다. 푸코 자기 철학자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철학 교수 아니야, 나는. 철학과를 박사를 해요. 왜냐하면 철학과라는 것이 프랑스에서는 관료를 키우는, 뭐죠?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교육장치입니다. 왜? 나폴레옹이 중국의 과거시험제로 가져가서 만든 게 철학과예요. 중국의 과거시험을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프랑스는 다 철학 공부를 해야지만 뭐가 됩니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어요. 대학에 가려면 다 철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과거시험이에요. 똑같잖아. 공교활 면접을 해가지고 가는 거. 자, 여기에 거부했던 거, 이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락강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960년대 모든 철학자들은 다 제도권에 있는 철학을 공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철학을 옹호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있죠. 한 명이 알투세, 루이 알투세라는 막시스트였고 한 명이 둘레즈입니다. 줄 둘레즈라는 사람이 옹호했죠. 철학을 옹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인 바디우가 옹호를 하죠. 그럼 나머지들은 옹호 안 해요. 랑시에르라든가 발리파 이런 사람 다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철학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대한 어떤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죠. 락강은, 그러니까 락강이 어쨌든 간에 시작한 것이 뭐냐, 알투스의 반대편에서 시작하는 건데, 정신분석을 가지고 와서 철학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철학은 정신분석학의 미성숙한 형태라고 해요. 철학을 정상으로 보죠. 근데 이야기 데리다도 합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철학이라는 데리다도 안토필로소퍼인데, 반철학자예요. 사실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자의 정상이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철학자에 대한 영화를 찍는다면 뭘 찍는다 그래요? 철학자의 사랑에 대해 찍고 싶다 이렇게 예전에 이야기합니다. 인터뷰할 때 재밌어요. 자,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책이고 세 권의 책이 이제 이거는 세 권은 일단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 락강이 유일하게 쓴 텍스트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에끌이라는 저건. 그러니까 뭐 에끌이는 쓰기죠, 쓰기 그냥 아무 뜻이 없어 그냥 레터도 아니고 그냥 쓰기라는 뜻이고 이 에크리에 담기지 않은 이 에크리는 락강이 워낙 이제 세이오 출판사의 그 사장이 좀 텍스트를 달라고 쪼르고 쫄라가지고 자기가 컴파일링 안해 준 겁니다. 이게 좀 마지못해 준 거였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뭐였는 게 에크리라는 이제 다른 쓰기라고 하는 이제 그 담겨 있지 않은 것이 지금 영어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불어로 돼 있어요. 불어가 좀 되시는 분 읽어보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락강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놨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락강은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락강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강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데리다가 이제 비파이드 락강은 일반 초창기 락강이에요. 근데 후반기에 가면 대부분의 대가들은 보면요. 나이가 들면 초창기에 자기가 이야기했던 거 다 뒤집어요. 칸트도 그렇지만 다 뒤집습니다. 다 반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와 후기를 구분해야 되고요. 전기 락강은 이제 언어라든가 뭐 이제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가 되어 있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후기에 가면 완전히 이제 바뀝니다. 심지어는 무의식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아까는 폐기해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강원 선생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줬죠. 왜냐하면 무의식의 개념 자체가 뭐예요? 프로이드가 설정했던 것이 바로 분더블록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 매직 슬레이트죠.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설명이잖아요. 무슨 우리가 그런 슬레이트가 있어. 무슨 로크냐? 존 로크가 이제 빈스 오판이라고 했잖아요. 보이드라고 했는데 그죠? 엠프티 슬레이트라고 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저기 뭐 스티븐 핑크나 이런 애들이 떠드는 거잖아요. 리버럴 하는 이야기들, 리버럴리스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정치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정치 철학자들이 철학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철학은 초창기 어디 시작했습니까? 그리스에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리스 이전에 철학은 어디서 왔어요?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거기서부터 인류 문명이 시작되는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철학이 시작될 때는 철학이 아니라 아니 뭐 그것도 철학이죠. 왜냐하면 필로소피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이기 때문에 질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것도 원래는 피타고라스가 만든 뜻이 말입니다. 원래는 위즈덤이라고 썼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피타고라스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와이즈맨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가지고 와이즈맨 현자로 불렀는데 피타고라스가 겸손하게 나는 와이즈맨도 아니고 나는 그 정도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게 필로소퍼라는 뜻인데 요즘에는 이제 반대가 돼요. 필로소퍼가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끼지 원래는 겸손한 뜻이에요. 나는 그냥 공부를 좋아할 뿐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이제 와가지고 뭘 정립합니까? 이런 수학이라는 걸 정립하죠. 근데 이제 이런 피타고라스 정립 아시잖아요, 그죠? 수학이 원래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수학의 용도는 뭐죠? 측량이. 그래서 기하학이었고 초창기에는 그래서 측량, 땅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둘레저가 나중에 테라토라이제이션을 말 쓰는데 땅을 측정하기 위해서 썼던 시작되는 게 철학이에요. 처음에 땅을 측정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에 오면 뭐가 되죠? 그리스는 땅이 없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테네 가보셨죠? 아테네 가보면 어때요? 땅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그 좁아 터진 곳에 사람들이 아웅다웅 살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에 오면 철학이 뭐로 바뀌느냐? 인구학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폴리티컬 필로소피. 폴리틱에 대한 게 됩니다. 그 필로소피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의 필로소피는 정치입니다. 정치학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인구를 컨트롤할 것인가, 인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목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신분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냐? 인구를 측정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 그게 정치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정치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치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게. 그죠? 우리 불안했잖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 떼까하면
대혼란.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러고 있죠, 그죠? 미국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정치를 이길 수 있는 경제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를 이길 수 있는 경제가 마켓이고 이렇게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시장이 이렇게 뭔가 그런 패션 이런 욕망을 이렇게 또는 정념이라든가 또 디자이어를 이렇게 컨트롤한 태권도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파시즘이었어요. 왜 이것이 문명에 의해서 계몽주의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1960년대, 1950년대, 60년대가 되면 중요한 철학적 과제가 됩니다. 근데 철학이라는 것이 왜 이런 문제를 다루느냐? 바로 철학 자체가 원래 뭐였다고요? 인구,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 영민권에서는 모랄 필로소피라는 게 나오고 도덕철학, 그 다음에 그것이 발전해서 심리철학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어나리틱 필로소피라는 게 여러분 전부 수학이에요. 수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기초는 여러분 수학이에요. 우리나라는 해석하게 되어 있는데 철학의 기초가. 왜냐하면 외국이니까. 우리에게 철학이란 외국이잖아요. 외국의 사상이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지만 번역하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철학의 기초는 수학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출발했고 수학을 모르면 사실 철학적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데리다와 락강의 결정적 차이는 어디 있느냐? 저는 데리다가 이제 락강을 비판하는 측면들, 초기 락강의 비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결정적 차이가 있죠. 제가 나중에 지적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인피니티, 무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무한.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무한을 아예 없는 수로 취급해서 무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처형했어요. 그리스에서 무한을 이야기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혹세무민이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혹세무민입니다. 젊은이들을,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움직이면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는 거예요, 그 때문에. 혹세무민이죠. 그래서 인피니티를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혹세무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걔를 죽입니다. 자, 그게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민주주의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민주주의는 무조건 계산 가능한 수비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와 노예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외국인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죠?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산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공포스럽잖아요, 이렇게. 벽기를 들고 나오시면 공포스럽잖아요, 그죠? 광화문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저 양반들이 뭘 할지 무섭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인피니티입니다. 자, 그래 인피니티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potential infinity와 actual infinity가 있어요. 이 potential infinity가 유명한 제노의 패러독스가 됩니다. 그래서 potential infinity는 무조건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그 다음에 actual infinity는 무조건 계산 가능한. 뭡니까? potential은 패러독스. 계속 뭔가 내가 정확하게 바른 일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시키던 거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왜 여자친구를 죽이죠? 이런 거. 그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가신 그 국무총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게 패러독스인데요. 아니, 왜 시스템이 시킨 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시스템대로 답이 나오지 않느냐? 이게 바로 포텐셜 인피니티 하는 거고요. 액츄얼 인피니티는 뭐냐? 예산 가능한 거예요. 예산 가능. 지금 4년 후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4년 전에 대학을 들어가면 4년 후에 대학을 졸업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다가 주식을 묻어놓으면 뭐가 됩니까? 10년 뒤에 이거 부자가 되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액츄얼 인피니티예요. 근데 이제 위기가, 크라이시스가 오면 뭐가 되죠? 이걸 이제 크라이시스가 액츄얼 인피니티가 작동하지 않을 때. 예상을 어긋날 때. 자, 그러면 아까는 뭘 가지고서 이렇게 무의식을 설명할까? 당연하겠죠. potential infinity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infinity입니다. 무한이에요. 무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는 정신분석학은 무한에 대한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분석학을 분석가의 소파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갑니다. 그걸 해방시키고 그 제자가 바로 지적이에요. 그죠? 저도 사실 정신분석학 트레이닝을 했지만 저는 정신분석을 프랙티스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클리닉을 가지고서 정신분석을 규정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후기 아까는 정확한 클리닉에서 해방시킵니다. 정신분석. 그래서 이게 이제 인카운트가 바로 1970년대 이 유명한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락강이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세미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운동권 학생이 난입해가지고, 야, 네가 여기서 떠들고 있는 게 무슨 지금 해방의 혁명에 도움이 되냐, 이러면서 막 이제 까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락강이 그 학생에게 그 학생을 쫓아내지 않고 그 학생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쉽게 말해 정신분석학이 정치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라요. 유튜브에. 자, 바로 1968년도 5월과 그래서 락강의 정신분석학의 어떤 전패, 우리가 턴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콘 애널리시스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락강이 프로이드로부터 이탈한 일이 바로 1968년 5월 이후에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락강은 계속 프로이트에 대해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초창기에 락강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완전히 이제 붕괴시키는 사건이 바로 1968년 5월이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런 굉장히 많은 제3세계라는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에서 대학 제도라는 것은 엘리트 제도입니다. 과거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중국 과거 시험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중산층 이상의 똑똑한 학생들, 그것도 어릴 때부터 정말 공부만 해가지고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그 학생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라틴어, 그리스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올라온 라이시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범 고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가장 좋은 고등학교. 예전에 이 나라가 공부서가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공부서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게 프로미스리 교육제도죠, 이게. 그 교육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걸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세포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만나볼 기회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프랑스 대학생들. 물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앵스는 아직까지도 여러분 외국인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사고는 아직도 외국인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엘리트 교육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대학생들이 1968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공장에 이렇게 우리 1980년대처럼 학생 운동권들이 공장에 투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서 노동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공장에 가요. 말 그대로. 갔는데 처음으로 학생들이 공장에 오면서 간대요. 그러니까 공장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여러분도 지금 없잖아요. 공장에 갈 일이 없잖아요. 쿠팡에 갑니까, 여러분? 혹시 집이 어려워서 그냥 쿠팡에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쿠팡 물류센터에 가실 일은 없잖아요. 이 대학교 다니고 있으면. 근데 이 학생들이 그 엘리트 교육을 받고 말 그대로 세상을 개념으로만 이해하던, 책에서만 이해하던 학생들이 들어가요. 공장을 가는 거예요. 공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다 외국인도 공장에. 지금은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로봇이 있겠죠. AI가 있겠죠. 추격하는. 그러니까 현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책에서 배운 것이 다 뭐예요?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변화의 계기인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1968년도에 이론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락강과 알투스입니다. 저는 상당히 달라요, 여러분. 이런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네 가지 Four Fundamental Concepts Psychoanalysis라고 하는 네포아트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네 가지 컨셉, 사실 이 네 가지 컨셉인데 잘 보시면 네 가지가 넘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이제 적극적으로 한 거죠. 적극적으로 한 건데, 왜냐하면 이때 락강이 쫓겨납니다. 이 프랑스 정신분석 학회에 쫓겨나게 되고, 말 그대로 그냥 엑스코뮤니카시옹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스피노자와 동일시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이 세미나를. 쫓겨난 스피노자와. 그래서 이때부터 락강이 스피노자 크리를 막 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락강은 해결적인 어떤 그것이 강했는데, 점점 이제 락강이 어디로 갑니까? 스피노자로 가게 되고, 후기 락강은 거의 스피노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의 이제 연구자들이 들레스를 스피노자와 가깝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락강은 훨씬 더 가까워요, 들레스로. 들레스가 오히려 배역성이 강하죠. 배역성의 느낌이 강한데,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 그래서 이제 알투세가 또 이제 정신분석학을 가지고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신분석학에 빌려옵니다. 바로 그것이 호면 이론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기에 너무 복잡한 이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이론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냐 그러면,
프로이드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아까 전에 박우 선생님이 아주 멋지게 설명했어요. 그걸 시밀라리티, 그죠? 샘블런스입니다. 샘블랑이라는 개념, 샘블런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미메시스거든요. 그래서 이 테올로기를 이제 미메시스로 보는 거죠. 근데 라칸은 이미 이때 프로이트를 버리고 딴 데로 갔어요. 딴 데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투세가 그렇게 구애의 편지를, 왜냐하면 라칸이 이제 익스커뮤니케이트 되고, 그러니까 그 프랑스 정신분석학교에 쫓겨난 뒤에 정말 낙심하고 있는 이 라칸을 불러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그 엔스에서 몰래 이렇게 세미나를 조직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알투세입니다. 근데 알투세는 그 세미나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 학생들이 이렇게 트랜스크립트를 한 걸 보고 이제 이렇게 라칸에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 두 사람이 교환한 서간집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근데 이 알투세가 한 10장 정도의 편지를 보내면 라칸은 딱 2줄 보내요. 메르시 보크 루이 이러고 나는 지금 베케이션으로 와 있다. 나는 바캉스로 와 있는데 네가 보내준 편지에 감동받았다. 고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라칸은 알투세가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응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건데, 왜냐하면 알투세의 이런 행보를 비판했던 사람은 라칸은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그 라칸과 같은 이런 그 라칸만 이 알투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드레저 가타리입니다. 드레저 가타리가, 특히 가타리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봤고요. 가타리는 그래서 뭡니까? 프로이드와 막시즘을 말해요. 프로이드주의와 막스주의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그게 바로 안티오디푸스예요. 안티오디푸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안티오디푸스가 라칸을 비판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잘 읽어보시면 프로이드와 막시즘을 비판합니다. 왜 프로이드 막시즘입니까? 라칸이야 막시즘이 아니라. 왜냐하면 라칸은 그때 프로이드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라칸 어디로 갔는지 왼쪽에 보시면 이제 뭐 하이데거인데 초창기 라칸이에요. 여러분. 가가지고 이렇게. 근데 하이데거는 기억을 못해요. 저 사람 자기가 라칸을 안 갔던 걸 기억을 못하고 왜 미친놈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아는 척을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오른쪽은 이제 라칸의 반대편에 서 있는 라칸의 애니미죠. 근데 점점 재밌는 것은 이 왼쪽에 있던 라칸이 점점 오른쪽에 있는 애니미 쪽으로 갑니다. 말년에는 그게 똑같아져요. 말년에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뭐, 이 당시에 라칸이 뭘로 불리게 됩니까? 스트럭처리즘, 구조주의자로 불려도 됩니다. 자, 그럼 구조주의가 뭐냐? 67년도에 이제 구조주의이고요. 68년도에 메이가 이제 이른바 5월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5월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어나죠. 이때 많은 학생들이 그 솔본 대학 앞에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거기에다 뭐라 적어놓습니까? 구조주의는 그리로 나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슬로건을 적어놔요. 그러니까 라칸이 그게 말이야 구조가 바깥으로 나간 것이야 라고 합니다. 68년에 끝난 뒤에 이 많은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사실은. 누굽니까? 이름 까먹었는데 어쨌든 루시안 골드만이 주도하는, 루시안 골드만이 당시 소문대학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주도하는 그러한 간담회를 하게 되고요. 깜킬렌이나 원사를 다 옵니다. 거기에 라칸이 와가지고 했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구조가 거리로 나선 거다. 너희들이 바로 구조가 나섰다는 걸 보여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라칸은 사실 go beyond structure 였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걸 할 수가 있었겠죠. 다시 말해 1968 레이를 넘어서는 뭔가에 대한 생각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적의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라칸은 구조주의가 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구조주의는 바로 사이버네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비스토스가 로만 야콥슨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인포메이션 티어리, 정보 이론이라는 걸 받아들이고요. 그걸 가지고서 발전시킨 게 바로 스트럭처리즘입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리즘 이전과 이후는 뭐가 달라지느냐? 바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뭐냐 그러면 사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유럽 계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칸트를
읽어봐라 이러면 대부분 순수 이성 비판 3분만 읽고 그냥 끝내잖아요, 그죠? 대부분. 해법 수학 보면 대부분 방정식까지만 하고 안 보자 뒤에는 그죠? 수포자들. 그런 것처럼 대부분 철학의 문제점이 뭐냐면 철학자들 다 안 읽어봐요. 그래서 사실 크리티컬 프랙티컬리즘 실천 이성 비판이 훨씬 재밌거든요, 읽어보면. 훨씬 재밌어요, 여러분. 실천 이성 비판 훨씬 재밌는데 실천 이성 비판 이런 사람 있어요? 실천 이성 비판은 다 뭐 해야 되냐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해야 되냐.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뭐라 그러냐? 인간을 정의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What is Enlightenment라는 그걸 발전하고 나중에 Perpetual Peace 연구혁명으로 연구 평화론으로 갑니다. 그거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실천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인간을 뭐라 정의합니까? 외계인이 만든 기계라고 정의하죠. 외계인. 그러니까 칸트는 신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신이 만든 건 아니에요. 인간은 어쨌든 외계인이 만든 기계야. 근데 이 기계가 뭐죠? 모든 애니멀이 다 기계죠. 모든 애니멀이 다 기계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메타볼리즘, 생물학적 기계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칸트는 뭘로 봅니까? 바로 thinking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thinking machine이라고 합니다. 또는 thinking automata, 자동 기계.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을 자동 장치로 보는 것은 이미 18세기 유럽 개몽주의의 핵심적인 태세예요. 여기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사이버네틱 개념은. 자, 그래서 라칸은 사실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이버네틱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죠? Short text comes our aid from Article 4, which the cybernetist라고 돼 있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something of. 그래서 이게 바로 플러링 레터가 바로 이 사이버네틱의 원리를 보여주는 텍스트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문학적 분석이 아니라 이 포의 텍스트를 가지고서 뭘 설명합니까? 사이버네틱을 설명해요. 사실 이 굉장히 긴 텍스트예요.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재밌죠. 어쨌든 이게 이제 가타리와 락강이 있다면 사실 가타리는 락강이 제자였는데 들레즈한테 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 찾아보시면 너무 재밌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락강이 들레즈를 또 불러가지고 들레즈의 차이와 방법이 나왔을 때 들레즈야말로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이제 학생이다, 이렇게 유일한 나의 후배다 이렇게 이제 찬사를 보낼 정도로 굉장히 들레즈를 좋아했는데 이제 가타리가 이제 들레즈한테 가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실망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쪽 계보예요. 아까 이쪽 계보에 속한다고 보신다고. 들레즈는 어디에 속하느냐? 다른 계보에 속합니다. 근데 사실 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호 선생님 계속 설명했지만 정신분석학과 접점이 있습니다. 오늘 들레즈를 그렇게 많이 설명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빼고 지적으로 바로 갈게요. 이 사람 지적이고요. 사실 지금 저를 만든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제가 뭐 지적 선생님의 발끝도 못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했던 많은 일들, 특히 문화비평이라고 불리는 일을 할 때 그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적은 누구냐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위키피디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뭐 헤이겔, 락강이안, 사이코애널리시스, 막스 폴티컬 티어리를 합친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 합치는데 뭐 쏘아. 합쳐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절충주의냐. 여기서 염하라고 여기서 염하라고 여기서 염하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지적은 락강을 부활시켜서 어디에 대항하는 사람이냐. 어디에 대항하는 제가 말씀드린 actual infinity를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항합니다. 사실 지적이 데리다를 비판하는 시절도 그렇고 데리다가 물론 이제 저는 뭐 actual infinity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펙트럼 막상 이거 보시면 혼톨로지는 전혀 달라요. 이거는 이제 포텐셜 인피니티에 대한 얘기죠. 현재성이 아니라 그죠? 그 현재성이 이 포텐셜이라는 잠재적 무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액츄얼에 숨어 있는 그것인가에 다른 흐름이 있는 거죠. 이건 대부분 사건을 통해서 럽처 일반적인 단절을 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68년 메이 같은 경우. 왜냐하면 원래대로 안 갔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들레즈는 패러독스라고 부르고, 이거를 너무나 멋지게 설명하는 책이 바로 The Logic of Sense입니다. 의미의 논리라는 책이에요. 의미의 논리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고대 철학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반대인가? 고대 철학을 좀 읽어야지 로직 센스를 이해할 수 있는. 어쨌든 되게 중요한 개념이 바로 패러독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패러독스가 고대 철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학적 개념이에요. 왜 공식대로 풀었는데 답이 틀리냐? 이게 패러독스예요. 공식 거절하면 답이 틀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게 바로 이제 비선행 방정식이고, 그죠? 우리가 칼큘럼을 할 수 없는 것들. 지금 현재 여러분 이 그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그러는 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게 바로 프로이드가 말하는 꿈이에요, 꿈. 왜 꿈은 현실의 반영이지만 왜 현실대로 안 되는가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포텐셜 인피니티입니다. 그래서 지색은 이 포텐셜 인피니티라는 개념을 뭘로 가져가느냐? 네거티비티로 가져가는 거고요. 들레즈는 어포네이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들레즈는 긍정으로 갑니다. 긍정이 나옵니다. 이건 포지티브가 아니고 어포네이션이에요. 어폼이고, 다시 한번 모순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패러독스를 다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원래 패러독스야. 라고 하는, 그래서 사르트르하고 들레즈가 가까운 거죠. 엑지스텐셜리즘. 우리 삶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모순이야, 모순.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다 감수하고 가는 것이 바로 들레즈.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life is immanence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재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뭐죠? plane of immanence. 블란드 immanence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내재자인 거죠. 우리의 삶 내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삶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생명의, 다시 말해 생물학적 삶이 끝나는 것이 뿐이고, 우리의 삶은 뭐가 되죠? 영원히 남아요. 그것이 바로 뭐죠? pure life예요. pure idea. 생명의 순수 이념 또는 순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순수 개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이 강원 선생님 계속 설명했죠, 그죠? 데리다가 설명했던 그 우어 텍스트. 그건 사실은 이제 베냐민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문 글을 쓸 때 반드시 우리는 뭐죠? 어떤 글에서 뺏겨 쓴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을 들레즈도 물론 라이프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자아이상을 넣는 게 아니고 그걸 라이프로 넣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다른 거죠. 근데 지적은 그렇지 않아요. 지적은 물론 지적은 라이프를 넣는다기보다는 지적은 라이프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지적에는 항상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subject. 그래서 지적에게는 모든 그런 브레이크 또는 potential infinity의 증거물이 뭐죠? 그 evidence가 바로 subject입니다. 그래서 지적의 철학은 주체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게 다 라이프라는 것을 다 감싸는다고 해가지고 정치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게 지적의 생각이죠. 물론 이제 들레즈도 충분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즘 앞터 들루즈가 이제 그것 때문에 쓰는 건데, 들루즈는 그걸 아이디어라는 개념으로 이제 가져서 설명해요. 퓨어 아이디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퓨어 아이디어와 우리의 삶 사이에는 끊임없이 뭐가 생기죠? 퓨어 아이디어와 그것을 실행하는 걸 통해서 얻어지는 익스피리언스 사이에는 끊임없이 뭐가 생기죠? 갭이 생기죠. 이걸 패러독스가 규정합니다. 이런 그 들레즈의 정치적인 혁신성은 어디서 왔느냐? 데이비 휴미라는 사람한테서 와요. 데이비 휴미 잘 정신분석학을 특히 라칸 이 가지고 판타지 이론을 굉장히 선취한 측면이 있습니다. 데이비 휴미 읽어보면 휴먼 네이처라는 그 휴먼 네이처에 대한 그런 데이비 휴미의 논쟁을 논의를 보면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습관일 뿐이고,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이디어와 임프레션. 근데 아이디어는 네 머릿속에 있는 거고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럼 오직 우리가 그걸 실행하려면 임프레션인데, 임프레션하고 아이디어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사과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써줍시다. 근데 먹는 사과가 항상 맛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관계없어요.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파리에 대한 생각, 파리에 대한 이념이 있어요. 그죠?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럼 어디 주스 쓰는 거야. 뭐 이 검색해가. 근데 직접 파리에 가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진짜 여러분이 가서 퍼스트 임프레션이 전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든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휴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데, 이 두 가지가 만나야지만 뭐가 된다? 바로 이 지식 체계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 근데 이제 힘을 쟀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나가 뭐죠? 하나가
뭡니까? 하나는 madness, 광기의 광기. 광기와 또 하나가 뭐가 있죠? dream이라는 거. 이미 휴먼이 프로이드를 얘기하고 있어, 그죠? 여기서 꿈과 광기만이 뭐죠? 널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기에서 이제 들레즈가 출발하는 거거든요. 들레즈 여기 출발하는 거예요. 라이프가 여러분, 널리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로직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분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 방식이 다 로직이에요, 여러분.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거쳐야 돼요. 꿈을 꾸는지 아니면 미쳐야 돼요. 광기, 잔드 하트처럼, 존 오브 아트처럼 미쳐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대부분 우리 기록을 보시면은, 그래서 둘레즈는 매드니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다 위인들이라는 사람은 다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이야기 안 했죠. 멋지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매드니스만이 항상 인간에게 매혹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 말을 조금 세큘러하게 말을 하면 뭐가 돼요? 어그하게 말을 하면 우리는 다 미친놈들을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야. 미쳐야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미친 뭐 논술이니 뭐 미친 영혼이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미치면 안 되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둘레즈가 볼 때는 뭐죠? 라이프라고, 퓨어 라이프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과연 긴장 관계예요. 여기에서 이 미침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을 일옵션할 때, 침범할 때 뭐가 벌어집니까? 그게 바로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패러독스인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저는 둘레즈가 너무나 이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철저히 훌륭하다고 보는 게, 여러분 대머리가 있다고 칩시다. 대머리. 요즘에 뭐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대머리 거의 안 보이는데 기술이 또 발달했죠, 그죠? 근데 대머리가 있다. 근데 어디까지가 대머리예요, 여러분? 한국 총리가 대머리인가요? 머리카락이 하나 있다. 대머리인가? 머리카락이 몇 개 있어야 대머리가 되죠. 이런 게 패러독스입니다. 근데 아니 나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말이야 한 개 있잖아. 이게 내가 왜 대머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어디 선에서 우리가 대머리가 아니게 부를 수 있는 건 합의된 게 없어요. 자,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 이게 나무죠. 근데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야지 숲이 됩니까? 숲속에 있는 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니라 숲이죠. 그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양이 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근대 메타피직의 퀘스천이었어요. 그거는 멋지게 해결한 사람이 누구죠? 해결이에요. 이걸 해결했잖아요.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을 딱 나눠가지고. 그죠? 자, 요거를 오브젝트와 서브젝트로 딱 나눈 사람이 라칸입니다. 질적과 양적인 것을 딱 나눠버립니다. 그 양은 오브젝트고, 여러분, 질이 뭐죠? 서브젝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subject structured by lag 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lag이고요. 이거는 이제 lag에 대한 설명은 우리 강호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함이 lag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less than nothing. 항상 우리는 뭐죠? 주체는 nothing이라는 것은 이 대륙 철학에서 nothing, 무라는 개념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다 있으면 여러분 nothing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만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만이 그래야지 여러분 돋보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루이비통백을 막 들고 다녀요. 그러면 루이비통백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이런 것을 noth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verything is nothing이에요. 그것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걸 이제 둘레서는 multiplicity라고 부릅니다. 라이프는 multiplicity예요. 그래서 무입니다. 자, 이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 항상 우리는 서브젝트가 되면 뭐가 돼야 되죠? 하나를 없애야 돼요. 부족한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서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무의 상태에 있을 때, nothing의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서브젝트가 아니지만 오브젝트죠,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하나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를 없애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13마리의 아기 돼지가 소풍을 가면 반드시 자기를 못 쓰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수학적으로 러셀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러셀 엑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집합은 결코 자기 자신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가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다니까. 그 주체는 뭐죠?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질 수 있는 집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주체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라칸의 설명이고 그걸 가져가서 철학적으로 결합시키는 사람이 바로 지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subject is nothing but this void라고 합니다. 이때 void는 nothing이 아니라 뭐죠? 공? 무엇이든지 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뭐든지 될 수 있다. subject는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subject가 뭐죠? 광기 그 자체라고. 이게 지적의 이론이에요. 지적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되게 어려워. 이거 지적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해결이 아닌데 해결이 지적은 대부분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인데 해결이 특히 사이언스 로직 뭡니까 대논리학이라고 좀 대논리 우리나라 대논리학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게 서브젝트예요. 무섭잖아요. 무엇이든 될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가 갑자기 가서 그죠? 갑자기 이렇게 맥주 드시면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잖아요. 침대와 하나가 돼서 침대와 오브젝트와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움직이기 싫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주체에 대해서 한 가지 태도를 갖고 있어요. 주체가 또 좋으면서도 또 주체는 쾌락의 원천이기 때문에 강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주체도 쾌락의 원천이기 때문에 좋은데 또 싫은 거야. 또. 자 이게 바로 이제 우울증이죠. 왔다 갔다 하면 스키즈가 되는 거고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울증은 뭐냐 그러면 서브젝트를 포기하고 오브젝트가 되고 싶은 게 우울증이에요. 간단해요. 약간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데 무엇이든 되기 싫으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데 보이드 그 자체가 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이래서 뭐 이제 몇 가지 또 제가 지금 여기 설명드리는 거는 지적을 이해하고 싶으면 읽어볼 만한 책들이에요. Sublime Object Ideology. 그 다음에 They Know Not What They Do. 여기는 이제 Cynical Ideology. 그러니까 시니시즘에 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그죠. 이제 지적의 낙관을 그냥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라칸이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자, 그래서 판타지가 아이디올로지컬 포지션을 서포트한다. 그러니까 판타지가, 아이디올로지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 이겁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이 이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권력 상황을 잘 보시면 이해가 잘 돼요. 판타지가, 부정선거란 판타지가 막잖아요. 그죠? 아이디올로지가 무너지는 거, 분명히 막고 있잖아요, 지금. 또는 뭐 신앙심이 막고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나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얼은 그래서 디스럽션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렸죠. nothing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다. 리얼이라는 건 없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everything이 갑자기 disrupt 되면 그게 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이 장벽을 뚫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장벽을 뚫고 모든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서브젝트가 배제했던 거야. 서브젝트가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렸던 것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제 디스럽션이죠. 자, 이걸 아시면 되고요. 여기는 티클리 서브젝트에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적은 들레즈나 데리다와 반대로 뭘 중요하게 보냐면은 컨트라딕션, 모순과 이 모순이 제가 볼 때 패러독스와 같은 개념이에요. 들레즈가 말하는 패러독스와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radical negativity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레즈와 차이가 나요. 굉장히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들레즈의 차이는 제가 말한 서브젝트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포메이션이 아니라 negativity를 강조합니다. negativity가 이 패러독스에 대해 핵심적인 potential infinity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potential infinity의 힘 발휘하는 것이 바로 네거티비티, 부정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아도르노 지금 헤겔리안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예 다이렉틱을 뭘로 보느냐? 바로 inhibiting contradiction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가 합니까? 이 세 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두 개로. 바이너리로 나누는 이거는 서로 비슷하죠. 이거 둘레자가 비슷하고 둘레자는 이걸 센스에 난센스로 나누니까 그러고 라칸 같으면 이제 그게 바로 심볼릭 오더죠. 은어 시스템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이버네틱입니다. 그래서 이제 less than nothing이라는 말을 이 책에 보면은 there is more truth in the symptom than in the direct expression. 여기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direct expression과 다른 뭔가의 truth가 있다. 여기에 이제 둘레자가 달라요. 둘레자는 expression 이 중요하죠. expression. 우리 life라는 것이 expression이다 라는 거고요. 근데 항상 이 지적은 그 익스프레션 전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익스프레션 자체가 이미 그 truth를 배제한 상태에서 나온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프락처락들이 갖고 있는 재밌는 지점인데 뭐냐 그러면 항상
그것이 있다면, A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A를 만든 조건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데리다는 그걸로 본 거, 편지로 본 거고요. 그죠? 편지 시스템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디프럼스로 본 거고. 둘레즈는 뭐로 보냐? 모션으로 봅니다. 여러분. 프리보디가 하는 것을 무브먼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다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건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버네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간 걸 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디올로지컬 인조이먼트 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적의 핵심은 왜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걸 하는가라는 이제 질문. 제가 말한 파시즘이죠. 파시즘에 대한 퀘션을 아주 정교하게 정신분석학적 개념가에 가다듬은 사람이 바로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퓰러 컬처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 지적은 그러면 영화를 분석하는가예요. 그럼 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이 철학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적은 이제 영화를 분석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지적이 영화를 분석하는 이유는 바로 후기락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기락강은 심볼릭 오더에서 점점 더 어디로 가느냐? 더 리얼로 가게 되고 더 리얼을 뭐라고 했습니까? eruption이라고 했습니다. 분출이라고 했어요. 그죠? 에너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배제된 것들이 분출이에요. 억압된 것들이 분출이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인 거죠. 그 분출된 것들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그게 바로 주이선스